1592년 음력 9월,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5달 만에 조선 반도의 운명은 경상도의 작은 강변 성곽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두꺼운 성벽 너머로 2만 명의 일본 대군이 밀려오고 있었고, 그것을 막아선 사람은 고작 3,800명의 군민이 전부였습니다. 병력의 차이는 5배가 넘었고, 전쟁 경험에서도, 무기 수량에서도 수비군은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엿새 뒤, 그 2만의 대군은 성 하나를 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총탄이 이마를 관통하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은 1592년 음력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 선발대만 8,700명이 부산포에 상륙하면서였습니다. 조선은 200년에 가까운 평화에 길들어 있었고, 군사훈련은 형식적이었으며, 무기 비축도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해 상륙 불과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양을 함락시켰습니다. 선조는 밤을 틈타 한양을 빠져나가 북쪽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고, 뒤를 따르지 못한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전쟁의 참화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개전 2달 만에 평양마저 함락되자 조선의 육상전선은 사실상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서의 연전연패 속에서도 남해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잇따라 승전보를 올리며 일본의 해상 보급선을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수군의 활약으로 서해 제해권이 막히자 일본군은 육로를 통해 전라도를 직접 공략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전라도는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쌀과 군량, 전쟁 물자의 상당 부분이 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전라도를 잃으면 조선군의 군량 보급이 끊기고 명나라 원군을 기다리는 조선의 항전 의지도 뿌리째 꺾일 수 있었습니다. 전라도로 향하는 가장 빠른 육로의 관문, 바로 그 길목에 진주성이 서 있었습니다. 경상우도 남강 절벽 위에 자리한 진주성은 강을 천연해자로 삼은 견고한 요새였지만 그 중요성을 아는 자만이 이 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1592년 음력 8월, 조정은 긴급하게 한 무관을 진주 목사에 임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시민, 당시 나이 39의 무과 출신 관료였습니다. 그가 진주 목사에 정식 부임한 것은 대전투가 벌어지기 불과 40여 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김시민은 40일 안에 무너진 방어 체계를 재건하고 전쟁사에 남을 승리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진주성에 도착한 김시민이 마주한 것은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전임 목사들이 전란의 혼란 속에 성을 버리고 떠난 뒤 아무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한 상태였고 성벽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이었고 무기는 부족했으며 주민들은 언제 피난을 떠나야 할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김시민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부임 즉시 성벽 수리를 명령하고 군사들을 재편성하며 화기와 식량을 긴급히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집중한 것은 조선의 화포 전술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조총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천자총통과 현자총통을 성벽 유지에 배치했습니다. 그는 화포 사수들을 직접 훈련시키며 성벽 위에서 포를 쏘는 각도와 시기를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김시민은 진주성 안에서만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인근 의병장들에게 서신을 보내 협력을 요청했고 곽재우, 최경액 이달 등이 성 밖에서 일본군의 후방과 보급로를 교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성 안의 준비도 군사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진주 백성들에게 전투 참여를 요청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응했습니다. 노인들은 성벽을 따라 화살을 나르는 역할을 맡았고 여성들은 돌을 날랐으며 승려 출신의 의승군도 성벽 방어에 자원했습니다. 부임한 지 40일,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주성은 단순한 군사요새가 아니라 군민이 하나로 뭉친 공동체적 방어 거점으로 변모했습니다. 1592년 음력 9월 1일 새벽, 진주성 북쪽 언덕과 들판이 서서히 검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소카와 다다오키와 하세가와 히데카즈가 이끄는 일본군 약 2만 명이 사방에서 성을 에워싸며 포위망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군기를 든 병사들의 행렬이 지평선 끝까지 이어졌고 북소리와 함성이 성벽을 진동시켰습니다. 성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본 군민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김시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구역 지휘관들에게 침착하게 명령을 내리며 모든 화포와 궁수들이 제 위치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돌격이 시작되자 일본군은 조총을 앞세우고 성벽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조총의 사거리 안에 들기 전까지는 성에서 아무 반격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김시민의 계획이었습니다. 적이 성 아래에 밀집하는 순간 천자총통이 불을 뿜었습니다. 화살 다발처럼 날아가는 산탄이 집결한 일본군을 강타했습니다. 첫날의 공격에서 일본군은 예상치 못한 화포 세례에 당황하며 큰 피해를 입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만의 대군은 하루아침에 포기할 적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일본군은 전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총 사거리 밖에서 성벽을 관찰하며 취약한 구간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성벽과 비슷한 높이의 목재 막루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서 성 안쪽을 내려다보며 총을 쏘았습니다. 동시에 일부 병사들은 성벽 아래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기초를 허물어 성벽재 붕괴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수비군은 이에 맞서 긴 장대 끝에 낫을 달아 굴을 파는 병사들을 공격하고 성벽 아래로 끓는 기름을 쏟아부었습니다. 전투는 낮에도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수비군은 번갈아 가며 성벽을 지켰고 지친 몸을 겨우 누이는 짧은 잠이 전부였습니다. 사흘째 밤이 되자 일본군은 어둠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횃불을 끄고 조용히 성벽으로 접근한 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다리를 걸었습니다. 야간 기습의 순간에도 수비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공 화살이 어둠을 가르며 날았고 성벽 아래가 불빛으로 밝아졌습니다. 성벽을 기어오르던 일본 병사들이 불꽃 속의 모습을 드러내자 활과 돌이 그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일본군이 성 위까지 올라오는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지만 수비군은 몸을 던져 막아냈습니다. 나흘째가 되자 수비군의 피로와 부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화살과 화약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주 백성들이 집에 비축해 두었던 쌀과 식량을 성으로 들여오기 시작했고 여인들은 집안의 쇠붙이를 가져와 탄환 재료로 내놓았습니다. 성 밖에서도 의병장 곽재호의 부대가 일본군의 후방 보급로를 습격해 물자 공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진주성이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하루씩 버텨지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일본군 지휘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닷새가 지나도록 성 하나를 넘지 못했고 아군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군은 마지막 총공세를 결정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성벽 여러 구간을 공격하는 대규모 파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성 앞 모든 화포가 불을 뿜었고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으며 성벽 위에서는 돌과 끓는 기름이 끊임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격전 속에서 성벽 위를 직접 돌아다니며 지휘하던 김시민의 이마에 일본군의 조총탄이 박혔습니다. 치명적인 관통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서 있기 어려운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수하들에게 부상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휘관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퍼지면 6일을 버텨온 수비군의 사기가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시민의 부상을 모른 채 싸우는 수비군의 함성이 성벽을 울렸습니다. 엿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6일 동안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온 일본군이 드디어 진주성 포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를 잃고도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한 일본군 지휘부는 더 이상의 공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후퇴하는 일본군의 행렬이 진주성 사방에서 멀어져 가자 성 안에서는 기쁨과 안도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함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지휘관 김시민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투 막바지에 맞은 총탄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고 그는 일본군이 물러가는 것을 확인한 뒤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진주 목사 김시민, 향년 39세였습니다. 그가 부임한 지 40일 만에 맞이한 전투에서 그는 승리를 만들어냈지만 그 승리를 함께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은 조정은 김시민에게 선무공신 1등의 공훈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 시호가 바로 이 충무였습니다. 충성스럽고 용맹하다는 뜻의 이 시호는 같은 시대를 산 또 다른 영웅 이순신 장군이 받은 것과 동일한 시호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주성 하면 기생 농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농계가 외장을 안고 남강에 뛰어든 것은 1593년의 2차 진주성 전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1차 전투와 2차 전투는 결과도, 의미도 전혀 다릅니다. 김시민이 지켜낸 1차 전투는 대승이었고 2차 전투는 조선 군민 6만여 명이 학살된 비극이었습니다. 이 두 전투를 혼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주성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역사가들은 1차 진주성 전투를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로 공식 기록합니다.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바다를 막았고 권율의 행주 대첩이 한양을 지켰다면 김시민의 진주 대첩은 조선의 곡창 호남을 지켜냈습니다. 3,800명의 군민이 임한 대군을 막아낸 6일, 그것은 지휘관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전략과 백성들의 결집, 그리고 쓰러지면서도 자리를 지킨 한 인간의 의지가 함께 만들어낸 역사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임진왜란의 또 다른 대첩, 권율 장군이 임한 3천 군민과 함께 고향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행주 대첩을 만나보겠습니다.